녹색전환연구소에서 일하고 있고요. 오늘 국내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의 기후변화 관련 공시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배보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드릴 주제는 크게 이제 4가지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녹색전환연구소가 지난 수개월간 우리나라 국내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들의 비재무 공시가 어떠한지를 조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께 저희가 분석한 내용들을 통해서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의 탄소 중립 활동들이 어떠하고 그리고 그러한 정보를 어떤 형태로 공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제목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녹색전환연구소는 이번에 TCFD 프레임워크를 중심으로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의 기후 공시를 살펴보았는데요. 녹색전환연구소가 TCFD를 주목한 이유는 아마 그 이유에서 설명하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전 세계 국가들이 다 탄소 중립 목표를 설정함에 따라서 개별 기업들도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들을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업들의 대응은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감축하고자 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재무적인 역량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기업들이 이러한 활동들을 어떻게 공개하고 다뤄야 한다는 것이 기후변화 관련 재무공개 협의체를 통해서 권고 형태로 2017년도에 발표되었고 녹색전환연구소는 특히 이 TCFD 프레임워크가 온실가스와 기후위기와 관련한 활동들이 연계되어서 정보 공개를 어떻게 하라라고 권고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바탕으로 다배출 기업들의 활동들을 평가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TCFD 같은 경우는 기후위기가 실질적으로 기업의 재무 영향에 준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기업의 이익과 손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기후위기 관련한 활동들에 대해서 재무적 공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공개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업들이 재무정보 공개를 어떻게 하고 있고 TCFD의 공개 역시도 기후위기와 관련한 활동들이 기업의 재무 공개와 마찬가지로 제시될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서 TCFD는 기업들에게 비재무 공시를 이 4가지 카테고리를 통해서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각 점주에 따라서 세별 정보 공개 방식들을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들을 바탕으로 녹색전환연구소가 다배출 기업들이 어떠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지표들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TCFD가 실제로 기후위기가 최근에도 폭우가 있었고 가뭄이나 이런 극한 기후 현상들이 있지만 이러한 물리적 현상과 그 다음에 탄소 중립으로 가면서 산업의 구조가 바뀌는 전환 리스크가 기업에 어떤 재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주목하고 이야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업이 환경에 어떠한 영향들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공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쟁점들이 중대성 개념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다음 발제자이신 신지훈 그린피스 전문위원님께서 중대성 관련 최근의 논의의 흐름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걸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TCFD 프레임워크는 그동안 재무 공시로서의 중요성들을 크게 다뤄지는 이유는 기후위기 활동들이 어떻게 기업의 환경 관련한 활동들이 어떻게 공개돼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재무적 공시와 마찬가지로 비교 가능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그리고 검증 가능하도록 제시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들이 있고 이러한 비재무 공시 관련한 것들이 기후위기에 따른 여러 가지 위험들, 물리적 비가 많이 오거나 가뭄이 오는 이런 물리적 위험에서부터 제도나 시장의 변화가 불러오는 기업에 대한 영향들까지 같이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프레임워크의 장점이 있다고 보았고 녹색전환연구소는 그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조금 저희가 먼저 평가하고자 하는 것들을 조금 조정해서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사실은 이 정보 접근성 이후로는 TCFD 프레임워크의 내용과 같은데 이 기후 정보 접근성은 저희가 기업들이 비재무 공시를 했을 때 TCFD의 권고사항을 따르고 있느냐 안 따르고 있느냐를 보았는데 무엇보다도 TCFD가 기업의 기후변화 관련 활동에 대한 공개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TCFD 권고를 따랐을 때 기업이 최소한의 기후위기와 관련한 활동들, 그 재무 영향에 대한 대처들을 공개하고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기후정보 접근성이라는 세부 지침을 통해서 TCFD의 권고를 따르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TCFD 프레임과 다른 지점은 지표와 감축 목표를 가장 앞에서 질문하고 그것들을 가장 많은 질문 지표로 확인했다는 건데요. 이 부분은 기업들이 실제로 이 지표와 감축 목표에서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스콥 3나 스콥 1, 2에 대한 관리 정책 그리고 저탄소 포트폴리오를 위한 의사결정에서 주요 핵심 지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공개하도록 하는 지점입니다.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녹색전환연구소는 기업들이 탄소 중립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시되고 있고, 그리고 최근 스콥3에 대한 관리라던가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 공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총 5가지 범주에 따라서 각기 다른 질문수를 가지고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에 대한 비정규 공시 현황과 문제점들이 어떤지를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세부 지표와 감축 목표의 9개의 질문들은 앞서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제시되어 있고, 인쇄드린 유인물에 자세한 내용들이 확인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은 5가지 질문으로 제시했고요. 여기에서 특히 시나리오 분석을 중심으로 기후위기가 기업에 잠재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에 대한 설명들, 그리고 분석들을 어떻게 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위험관리 같은 경우는 기업의 위험관리가 기업의 기존 위험관리 정책과 어떻게 통합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고, 거버넌스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경영진과 임원진들이 어떠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받아서 활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기후위기에 관련한 저탄소 활동들이나 탄소 중립 성과들이 이들에게 성과지표로서 연동되어 활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을 설명드려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2021년 기준 온실가스 다배출 상위 50개 기업의 비재무 공시 자료들을 다 살펴봤고요. 6월 15일을 기준으로 발간한 가장 최신의 보고서를 분석해서 삼고 점수를 부여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6가지 업종에 32개 기업인데요. 저희 인쇄 뒷부분에 조금 인쇄가 오류가 있었는데 32개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이 32개 기업의 비재무 공시 관련한 정보들은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TCFD 리포트라고 해서 별도로 보고서를 발간하는 형태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뒷부분에서 국제사회에서 얘기하는 지속가능한 공시 인덱스들을 제시하고 이 틀에 맞춰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정보를 공개했다는 것들을 발표하게 됩니다. 저희가 50개 기업을 살펴본 결과 TCFD 보고서를 별도로 발간한 것은 SK 하이닉스 가능성에 불과했고, 왼편에 보이는 11개의 기업 같은 경우는 TCFD 인덱스를 공개해서 그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다른 사스부라던가 GRI와 같은 국제 인덱스들이나 혹은 자체적으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환경 관련한 활동들을 공개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다음으로 특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14개 기업일 텐데요. 이 14개 기업은 사실 저희가 마지막, 이 발표를 하기 마지막까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기업들 홈페이지에 가서 자료들을 좀 주셨는데, 그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어떠한 형태로든 저희가 찾기가 어려웠던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이곳들은 온실가스를 다 배출하는 상위 50개 기업 안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 관련한 활동들을 기업 자체적으로 공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영향들을 미치고 있고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있는 4개의 계열사 통합 보고서 같은 경우는요,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총 8개 기업들을 포함한 계열사가 하나의 통합 보고서로 탄소 중립 보고서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 기업의 특징들을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계열사 통합이 된 기업들을 보고서를 분석하는 것을 제외하였습니다. 저희가 32개 기업을 평균 점수를 내보았습니다. 제가 토론자 선생님들한테 자료를 드릴 때만 해도 기업 개수와 평균 점수가 달랐는데 저희가 그 사이에 마지막에 확인하다 보니 그 전에 다운받을 수 없었던 보고서들이나 문제가 있던 보고서들이 확인되는 기업들이 있어서 추가해서 총 32개의 기업의 비재무 공시 평균 점수 100점 만점에 38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업종별로 특징들을 좀 살짝 보면 시멘트가 현저하게 평균 점수보다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석유화학 분야와 전자전기 기업이 그나마 평균을 상회하지만 나머지 기업들은 평균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각 개별, 아까 이야기 드렸던 지표 및 목표, 전략, 위험관리,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기업들마다 점수들이 낮은 데들이 조금씩 다른데요. 이 기업들이 어떠한 특징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 범주에서 점수들이 차이가 있는지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업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 SK 에너지를 제외하고서는 총 4개 기업이 50개 SK 에너지를 포함해서 총 4개 기업이 온실가스 상위 배출 50개 기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SK 에너지가 SK 이노베이션 차원에서 탄소 중립 선언한 것을 제외하고 정유업체에서 탄소 중립을 선언한 기업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TCFD 지지 선언도 없었고요. 반면에 해외의 BP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3개를 제시하고
탄소 중립을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면서 재생에너지라던가 바이오연료에 대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전환하는 과정들 속에 있습니다. 반면 현대오일뱅크나 SOE나 HS칼텍스는 탄소 중립 선언이 여전히 없고 잘 알려진 것과 같이 SO일 같은 경우는 기후위기가 장기적으로 기업에 어떠한 잠재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충분하지 않았었고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샤인 프로젝트, 그러니까 새로운 석유화학 산업이 저탄소 포트폴리오로서 제시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실가스 배출을 더하는 샤인 프로젝트가 과연 저탄소 사업으로 보고 탄소 감축 계획 안에서 이해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SK에너지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계열사 통합 보호를 돼서 분석에서 제외하긴 하였으나 SK이노베이션 그룹 차원에서 에너지 화학 사업에 대한 넷제로 목표를 제시했고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어서 참고로 이야기 드립니다. 발전업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발전회사들이 석탄화력 발전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좌초 산업에 대한 잠재적 영향으로 좌초 산업에 대한 고려와 모니터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확대 비율이나 석탄화력 발전의 발전량 감축 비율을 정량적으로 제시한 곳은 서부발전과 그리고 동서발전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부분 탄소 중립의 전략을 CCUS와 같은 기업 기술 의존적 정책들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편으로는 CCUS의 효용성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석탄화력 발전소 자체에 대한 전환들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탈리아에 있는 석탄 발전을 중심으로 했던 그 에넬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과거에 기후악당으로 불릴 정도로 석탄화력 발전소 비중이 컸지만 2014년도에 2040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전반적인 재생에너지 사업을 투자하면서 산업 전환을 이룩해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콥 1에서부터 스콥 3까지 어떻게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사업 전환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전기업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비재무 공시의 기본적인 내용을 갖추고 있으나 특히 탄소 중립을 위한 목표와 지표 점수가 상당히 낮았는데요. 왜 이렇게 목표와 지표 점수가 낮았을까? 저희가 좀 살펴봤더니 저희가 2023년도 6월 15일 기준으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확인했고 이 보고서가 대부분 다 전년도에 발간이 됐는데요. 삼성전자에 이어서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의 탄소 중립 선언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도 상당히 늦었습니다. MBC 뉴스에서 나온 기사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 삼성전자가 탄소 중립 아리백에 뒤늦게 동참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의 테크 기업들이라던가 전자기기를 다루는 애플 같은 회사나 구글 같은 경우는 아리백에 이미 2015년, 16년도에 가입하고 재생에너지 100%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기업 같은 경우는 작년 올해 급하게 아리백에 가입하고 탄소 중립 선언도 늦다 보니 탄소 중립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중간 목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지표와 목표에서 점수가 전반적으로 낮았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아리백에 현재까지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비교했을 때 애플 같은 기업들은 이미 스콥 1, 2에 대한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공급망 전체에 대한 탄소 중립 스콥 3에 대한 관리들을 전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많은 기업들도 이 공급망 안에 있기 때문에 탄소 중립이 실질적으로 경영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고 재생에너지라던가 혹은 탄소 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시설들이 기업에게 상당한 부담으로서 요구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스콥 3에 대한 관리 같은 경우는 이미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애플 같은 경우도 스콥 1, 2에 비해서 스콥 3가 훨씬 더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 관리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국내 기업을 봤을 때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스콥 1, 2의 배출량 합계와 스콥 3의 배출량을 봤을 때 이미 1.4배 정도의 비율로 더 높게 많이 배출함에도 불구하고 이 스콥 1, 2에 대한 관리도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스콥 3에 대한 탄소 중립이 여전히 묘한 목표로서 조금 관리가 더 필요한 광범위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전자업계에서 스콥 3에 대한 배출량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나 이 범주 공개 개수와 카테고리가 삼성전자와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개수가 많아질수록 사실 더 엄밀하게 스콥 3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철과 금속업인데요. 제철업 같은 경우는 특히 거버넌스 점수가 낮았습니다. 이 거버넌스 점수가 왜 이렇게 낮을까 하고 해외 기업들을 비교해서 봤을 때 업계 전반적으로 이사회와 ESG위원회 그리고 이것들 실질적으로 실무하는 실무기구의 어떤 위계와 관계들이 구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했을 때 이게 임직원의 성과로 다시 보상체계로 연결된다던가 혹은 각 단위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서로 유기적으로 일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캐나다에 기반을 두고 있는 알셀로미탈이라고 하는 제철소의 거버넌스 구조를 보면 맨 위에 이사회에서부터 각 기관들이 어떠한 역할들을 해야 되고 기후위기와 탄소 중립에서 어떠한 책임들을 지며 어떻게 유기적으로 일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나리오 분석을 봤을 때 우리나라의 포스코 같은 경우는 1.5도씨 시나리오를 분석해서 리스크와 기회 요인을 확인했다고 얘기하고 리스크와 기회에 대한 분석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시나리오가 어떻게 이러한 리스크를 도출하는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TCFD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 분석이 향후 기후위기가 불러올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고려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걸 목표로 하는데 이 정도의 개괄적인 수준에서는 사실 되게 그냥 일반론적인 기후위기의 위험에 대한 기회와 위기를 제시하는 것으로 시나리오 분석의 엄밀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브라질에 기반을 두고 있는 다른 철강 회사회 같은 경우는 내부 탄소 가격과 함께 시나리오 분석을 하고 이것들이 실제로 자신들이 생산하는 제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제시를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각 기업들이 앞으로 있을 기후위기의 잠재적 영향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한 수준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멘트업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점수가 너무 낮기 때문에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좀 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업계 전반에서 탄소 중립을 선언한 곳이 한일시멘트 외에는 없었습니다. 당연히 스콥 1에 대한 정보도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반면 스위스에 있는 홀심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스콥 3를 포함한 탄소 중립 계획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쌍용 CNE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시멘트 업계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기업인데 2030년까지 연료로 사용하는 유연탄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긴 하였으나 탄소 중립 목표들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멘트 업계들이 최근에 실적이 늘어났다고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것들을 가지고 왔는데 지난 3월에 그러나 여전히 유연탄이라던가 에너지 비용이 증가하면서 이런 것들이 시멘트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홀심에서 분석한 시나리오 분석을 보면 실제로 에너지에서 가격이 비중이 증가하는 것들이 확인되고 이것들이 홀심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기후위기로 인한 에너지 비용의 상승을 대응하기 위한 전략들로 제시되는지가 이후에 연결이 되는데 국내 시멘트업 같은 경우는 이러한 활동들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 기후위기로 인한 에너지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대응 전략이라던가 평가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한일홀딩스에서 한일시멘트와 한일현대시멘트에 대한 아주 최근 그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탄소 중립 계획을 제시하기는 하였습니다. 분석 기간에 빠져 있어서 그냥 참고 자료로 확인하시면 되지만 아세아시멘트 같은 경우도 계열사 전체가 같이 이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2016년까지 2018년 대비 탄소를 12% 감축하는 목표를 달성한다고 얘기하고 있을 뿐 탄소 중립에 대한 목표들이 조금 업계 전반에서 강력하게 이야기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종에서는 화학업을 이야기 드릴 텐데요. 화학업 같은 경우는 그나마 평균 점수가 가장 높고 다양한 형태의 비재료 공시의 자료들을 다른 업계에 비해서 비교적 성실하게 제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나리오 분석 같은 경우 비교적 조금 잘한 산업솔루션과 조금 덜한 LG케미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LG케미칼 같은 경우도 아까 포스코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시나리오 분석을 했다고 제시하고 있을 뿐 이런 것들이 실제로 기회와 위기에 어떠한 연관성들이 있는지 유기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독일에 기반을 두고 있는 화학회사인 바이엘사 같은 경우는 이 시나리오를 두 가지 경로를 제시하고 그 이 두 가지 경로에 따라서 법이나 규제의 변화, 그리고 시장의 변화,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선호의 변화에 따라서 기업들이 어떤 리스크들을 갖고 있고 이것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비교적 상세하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저탄소 포트폴리오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어떻게 산업의 전환을 위해서 선택해야 되냐고 했을 때 바이엘사 같은 경우 내부 탄소 가격 제도를 바탕으로 가격을 제시하고 이것들을 가지고 스콥 3에서부터 저탄소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시설과 앞으로 사업에 대한 변화를 가져갈 것인지를 제시하고 있지만 LG화학이나 다른 화학업체들 경우 내부 탄소 가격 제도를 고려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가격이나 근거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SK 지오센트릭 같은 경우도 이노베이션과 함께 탄소 중립 목표를 제시한 바가 있어서 참고 자료로 함께 넣어 놓았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좀 거칠게 업종들을 살펴보면서 확인하는 의미들을 몇 가지 이야기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들의 비재무 공시를 살펴보고 기업들의 수준과 활동의 내용들을 어쨌건 살펴보면서 여전히 낮은 점수는 정보 공개를 충분하게 하지 않는 것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업들이 탄소 중립을 위한 구체적 활동들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들과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의 정보 공개의 불충분성은 TCFD가 기후위기의 위험 요인을 재무 영역과 동일하게 다루도록 요구한다는 점에서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이 기후위기가 기업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들, 평가들이 조금 더 충분하게 이야기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특히 최근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공시 제도의 제도가 바뀌고 강화되고 있는 흐름과 상충되고 있어서 국내 기업의 비재무 공시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스콥 3를 5개 항목 이상 공개하는 기업이 6개밖에 되지 않고 여전히 탄소 중립을 선언하지 않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업들 자체가 탄소 중립을 위한 목표 설정이 충분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전반적으로 이것은 정보 공개 범위의 확대와 함께 기업들이 탄소 중립의 의지를 함께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노력들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 업종들이 아까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어떤 부문에서 점수가 낮았는지를 보면서 각 업계들이 어떠한 것들이 조금 더 보완되어야 되는지를 이야기 드렸지만 업계 전반적으로 평균 점수가 낮다 보니 이런 업계 특성들의 유의성이 얼마나 조금 더 세게 저희가 좀 얘기할 수 있는지는 조금 저희도 계속 고민스러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이야기 드리면서 평균의 38점을 맞고 점수가 안 좋아서 평가를 받는 기업들은 오히려 공개를 안 하는 기업보다는 나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온실가스를 다 배출하면서도 이러한 기후정보 공시 자체를 하고 있지 않은 기업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은 환경에 그만큼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매출 규모나 상장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환경 영향을 고려한 기후 공시가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고 제도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들도 본격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아니냐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발표 맡은 그린피스의 신지윤입니다. 일단 오늘 자리 마련해 주신 김성주 의원실, 장영 의원실 감사드리고요. 육전이랑 50분 같이 공동 유치하느라고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일단 그린피스 소속이니까 혹시 이제 그린피스가 이제 탈핵이라든지 모래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왜 이제 기업 관련된 공시제도 그린피스에서 발표를 많이 의뢰해 주시는데요. 이제 저희가 그런 가치들이 다 중요한데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부분에서 되게 신경을 쓰고 있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 캠페인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작년까지는 유기한 수업이 계시지만 같이 이렇게 투자업계, 증권업계에서 그래서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인데 앞으로 기업의 역할, 중간에서 금융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도 저도 이제 그린피스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고 오늘 사실상 데뷔전입니다. 한번 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말씀드릴 순서는 크게 4가지인데 근데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의미를 먼저 잘 새기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글로벌 지속 가능성 정보공개 의무화의 내용 상당히 긴데 이게 바로 이제 다양한 지금 글로벌하게 벌어지고 있는 지속 가능성, ESG 공시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회계법인에서 하도 세미나를 많이 하고 있고요.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다 설명하는 거는 좀 시간상 부족할 것 같고 오늘 이 부분은 자료를 비교적 충실하게 제가 업데이트 했으니 그 부분을 많이 참조하는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아마도 이제 국회의원님들 모시고 하는 자리다 보니까 세 번째, 한국의 배우자 문제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많이 설명드리고 마지막은 저희의 제언, 마무리하는 순서로 가겠습니다. 먼저 의미부터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경제학과를 나왔는데 대표들과 첫 시간에 이제 경영의 언어 회계에서 회계 원리부터 이제 가르치더라고요. 좀 뜨악했는데 솔직히 점차 이제 일하면서 이제 회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회계가 바로 경영의 언어인데 회계 기준이라는 거는 좀 상식인 것 같아요. 회계 기준이 뭔지는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지속 가능성 관련된 정보 공개 기준이라는 게 소위 말해서 회계 기준과 같이 한다라는 그런 게 좀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시는 기업과 투자자 간의 정보가 비대칭적이지 않습니까? 이걸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리고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는 우리 투자자들이 기업 분석에 상당히 기초로 삼고 있는 이런 내용이라는 걸 먼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어디서 있나 기후 측면을 한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후위기는 아까 장애학년 말씀 주셨지만 이런 물리적 위험, 이런 재난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겪고 있듯이 기후위기는 미래가 아닌 현재는 이미 지구의 온도는 1.1도 올랐고 산업혁명 시점 대비해서 우리는 1.5도 목표를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고 중심을 보고 있죠. 두 번째, 지구온난화는 과학입니다. 이게 어떤 신념이라든지 이념이 아니라 과학이라는 거고요. 이런 기후변화와 관련된 행동변화가 중요한데 행동변화를 이끌려면은 안타깝게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돈이 필요하려면은 금융부분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금융부분이 움직여주려면은 뭘 보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정보 공개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어떤 흐름을 잘 이해하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정리한 부분을 말씀드려볼게요. 카27에서 글로벌하게 필요한 돈에 대해서는 작년 11월에 얘기했고요. 한국인데 올해 나온 얘기들입니다. 자본시장연구원에서 2050년까지 무적 탄소 중립 투자 수요를 2천조 원 내외로 예상을 하면서 GDP의 한 3% 내외 정도, 3.8%까지 2050년에 필요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성장률 0.1%, 0.2%에 난리가 났죠. 이런 상황에서 2.2, 3.8%는 상당한 부분이라는 걸 한번 인식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산업은행도 비공식적으로 GDP 한 2.5% 정도가 2030년까지 필요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얼만큼 돈이 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가다 보면은 온실가스를 줄일 때 그럼 탄소의 가격은 얼마가 되느냐? 그럼 줄였을 때 그걸 어떻게 팔 수 있는 이런 탄소의 프라이싱 문제가 굉장히 본격화됩니다. 바로 이 기후 관련된 정보 공개 의무화는 이런 탄소 프라이싱 이슈에 본격화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증권, 기업의 가치를 얘기할 때 회사가 벌어들이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정성적인 할인율로 할인해서 현재 가치 얼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기본적 구조의 기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후 관련된 공시가 중요해진다는 의미는 바로 이 미래 현금 흐름, 분자와 할인율, 위험에 대한 인식, 그 부분이 둘 다 변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과 기후 공시가 연결된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기초가 기초로 연결된다는 의미고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열심히 뛰느냐? 글로벌 회계법인이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돈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열심히 뛰고 있고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국제기구, 선진국 기구 감독기관 열심히 뛰고 있지만 기업은 상당히 수비적이다. 그리고 정작 정보를 소비하는 주체가 되어야 될 투자자들은 한국에서는 안타깝게도 관심이 없는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SG 정보공개 기초 부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기 김태환정이 있지만 이 책 내용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기업 공시하는 제도가 크게 네 가지인데 법정 공시한 부분을 제가 이제 박스를 쳤는데 결국 오른쪽에 있는 증권거래 등치라든지 주석가능 경영모사 이런 자발적 공개 혹은 기타 법률에 의한 공개, 기타 법률에 의한 공개는 배제하고 증권거래 공시, 특히 자발적 공개가 왼쪽인 법정 공시로 간다는 의미고요. 사업보고서 하면은 여러분들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면 다 수치, 다 재무 수치의 정보가 아닙니다. 사업보고서에는 정성적 정보도 요구하는 부분이 꽤 있어요. 즉, 이 내용은 계량화하기 어려운 ESG 정보나 미래 예측 정보도 수용이 가능하다. 이 부분을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게 필요하냐? 근데 사실은 제가 생각하고 있던 답하고 거의 근사하게 오히려 더 훌륭하게 나온 것 같아요. 세 가지의 의미로 설명을 하던데 첫 번째는 투자자가 정보에 입각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지원한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기업이 기후위험을 식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기업이 잘하고 있고 위험에 처해 있고 어떤 기업들이
결국 무엇을 더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겠고요. 세 번째는 정부입니다. 정부가 이런 정보들을 토대로 해서 효과적인 기후 정책을 개발하고 도울 수 있다. 이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기업 지속가능성 정보공개 의무화를 이때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첫 번째, 이 정보공개 의무화라는 흐름은 기후변화 대응의 기본 인프라다. 인프라라는 게 결국 돈이 필요해서 투자가 필요한데 그런 우리는 기본적인 인프라라는 거고요. 두 번째, 투자자는 그냥 차트로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정보가 중요한데 이 정보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이제는 이런 것들이 의무적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내용 꼭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기후위기와 기후가 기업들이 어떻게 지금 처해 있는지 이 부분이 부각된다. 이렇게 세 가지 의미를 한번 정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대로 지속가능성 정보공개 의무화의 내용에 대해서 이건 좀 빠르게 포인트만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ESG, 기후, 지속가능성, 비전을 좀 많이 헷갈리실 텐데 조금 더 포괄적으로 저는 지속가능성이라는 부분을 썼고요. 이후에 기후가 어떻게 다르게 쓰이는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빅3라고 지금 최근에 세계법인이 지금 하는 게 EU의 CSRD, 미국의 SEC, 미국의 증권, 미국의 SEC에서 원하는 비공시 방안, 그다음에 세 번째 ISSB, 국제지속가능기준위원회에서 하는 방안이 세 가지인데요. 사실 이제 TCFD를 어느 정도 다 기반으로 흘러온 빅3의 역사를 갖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블리스트 네 번째. 얼마 전에 이제 ISSB가 6월 26일 날 지난한 어떤 컨설트 기간을 지나갔고 글로벌한 ISSB 최종화 S1과 S2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이 다음날 얘기를 하기를 타이틀을 이렇게 걸었어요. SEC를 잊어라. SEC에서 추진하는 기후공시를 잊어라. 결국은 ISSB가 글로벌한 공시의 기준 베이스라인이 될 것이다 라고 타이틀을 뽑았다는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유럽도 중요하고 미국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ISSB를 흘러가는 흐름 이 부분이 현재 여러분들이 좀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트를 그냥 자료를 참고하시고요. 어떻게 어떤 역사를 통해서 전개 되어가는 거고요. 이거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ISSB가 왜 지금 중요하냐는 거는 알파벳 슈퍼라고 누가 얘기를 하는데 너무 많이 이런 기준들이 난무했는데 이런 것들이 표준화돼야 된다는 필요가 2010년대 후반부터 상당히 좀 모아졌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은 거예요. 통합을 하자. SASB와 IR이 합쳐져서 LL 리포팅 파운데이션이 생겼고 CDP가 CDS를 설립을 했는데 이 두 기관이 협병을 해서 IFRS, 즉 국제회계기준이 추진하는 ISSB에 다 병합이 된 거고요. 맨 아래쪽에 좌우에 GRI, 지속가능 보고서의 기준이 많이 되고 있죠. 이게 컴플리멘트, 즉 보완을 하는 기능이고 TCFD가 영향을 주는, 그래서 ISSB 통합이 된다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하나의 글로벌 베이스라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7월 6일 날 KPB 세미나에 ISSB 우리나라 위원이신 14개 국가밖에 없었거든요. 백태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한 번 더 커피를 갖고 왔는데 ISSB는 무엇이냐? 계속 투자자가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거든요. 즉 기업이 외부 환경에 미치는 영향보다 외부 환경, 기후 이런 부분들이 투자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투자자 포커스라는 거고요. 그게 바로 투자자의 재무 중요성이 차별화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비재무 정보라고 아까 지속 가능성, 기후 정보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ISSB에서는 더 이상 그게 비재무 정보가 아니고 다 재무 정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부분, 되게 중요한 얘기 같고요. 재무 정보가 수치가 아닙니다. 재무적 관련성이 있는 정보라는 거고, 아까 제가 사업보고서 말씀드린 내용이 이겁니다. 그래서 사업보고서가 이런 정성적 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이미 갖추고 있다라는 거. 자, 시간을 좀 빨리 가보겠습니다. 상호운용성이라고 다양한 기준들이 있고, 우리가 IFS가 나오지만 미국과 유럽이 계속 기준을 존재하는데 상호적으로 운영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내용들을 정리한 거고요.
이게 이제 최근의 슬라이드인데 일주일 전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TCFD를 결국 이제 태생시킨 FSB가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은 TCFD를 기반으로 한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이 기능을 이제는 감독 기능을 ISSB로 이관한다 이런 결정을 내렸고요. 그래서 라파고라는 ISSB 위원장 이걸 환영하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ISSB에서 뭘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첫 번째 S1이라는 것은 지속 가능성을 의미하고요. S1은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어떤 공시를 하는지 이 체계는요 아까 보셨듯이 TCFD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런 체계 하에서 핵심 요소들이 다양히 있는데 재무적인 수치를 내는 것도 있지만 자세히 보시면은 우리가 어떤 위험에 처해 있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성적으로 자세히 쓰라는 내용이 꽤 많다는 거 부분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S2 기후라는 내용 쪽으로 조금 더 한 가지 더 나아가고 있는데요. 먼저 ISSB S2 먼저 공시를 하기로 했는데 체계는 똑같아요.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목표 같이 아까 TCFD를 근간으로 하고 있고 지표 목표에 바로 이제 스쿠프 1, 스쿠프 2 많이 얘기하는 스쿠프 3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전략을 짜고 있고 어떤 위험관리를 하고 있냐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기술해야 된다는 부분이 결국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마치 회계범처럼 좀 기억하기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이거 좀 패스를 할게요. EU CSRD와 관련된 부분은 두 개만 말씀드리고 이것도 유럽 그린딜의 일환이다. 기후변화 때문에 강조하는 부분. 그리고 이거는 일정 규모 이상 자회사를 두고 있다면 한국 기업들도 결국은 2029년부터 공시무효가 발생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대 일정은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아까 제가 한국말에 생각이 안 나서 생각했는데요. 증권거래 SEC가 사실은 속된 말로 좀 살벌하니까 제가 이제 커버했던 기업들이 ADR로 미국에 상장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SEC에 리포팅 할 때 항상 까다로워요. 어떤 반응이 올지에 대해서요. 보시면 어쨌든 SEC가 추진하는 거는 바이든 정부의 녹색 전환에 인정함으로써 기후 공시를 의무화하는 거고요. 재무제표의 주석사항, 요거는 좀 숫자를 더 들어가요. 재무제표의 주석사항에 관련 재무제표 지표나 관련 공개를 포함해야 된다는 의무적인 내용이고요. 심각한 기후 이벤트에 대한 영향을 연결 재무제표라는 거예요. 저하게 떨어진 우리 자회사 또 우리가 종속법인을 연결을 시킨다면은 이 회사가 받는 영향을 연결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 1%라는 숫자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무슨 얘기냐? 총 영향이 해당 회계연도의 총 항목, 총 항목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는 토탈 라인 아이템이거든요. 여기에 1% 미만인 경우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무슨 얘기 거꾸로 1%의 영향 받으면 무조건 공개해야 된다는 얘기죠. 라인 아이템은 제가 듣고 있는 상식으로는 매출액이라든지 영업비용 토탈, 자산, 부채, 자본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국 기업들 관련된 얘기 말씀드려보면은 제가 맨 마지막에 적었는데 이거 이제 이 한국에서 오케이 됐다고 SEC에 똑같은 내용을 재무제표를 리포팅했다가 그거 안 돼. 투자자 집단 소속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빠꾸한 케이스가 있거든요. 제 기업은요. 그런 리스크가 상당히 생겨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근데 이런 공시에 좀 익숙하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10개 기업들은. 그래서 내부적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겠지만 어쨌든 외부 환경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건 분명하다. 대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미국 SEC도 바로 내일부터 하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차근차근 하겠다. 기업의 어떤 의사항들을 어쨌든 반영해서 그리고 아까 상호 운동성이라는 이름으로 컴프로마이즈를 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회계법인이 참 열심히 일하는데 자기 기업의 기업이 어떤 사이즈라고 하면 너희들 언제부터 공시해야 돼? 이런 것들을 다 차트로 만들어놨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한 번 더 정상을 조금 철학 아카데믹하게 정리한 부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대성은요, 시간이 짧아갖고 맨 밑에 보고 말씀드릴게요. 중대성은 뭐냐면은 개념적인 요구만 설명드릴게요. 어떤 정보에 대해 기업이 공시를 생략하거나 잘못 진술할 경우 또는 불분명하게 진술하면은 그래서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정보.
이 중대성 있는 정보는 공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은 결국 리걸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ISSB 있는 투자자 관점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인증도 중요해집니다. 공시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정말 맞는 시간이냐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회계법인 열심히 하겠습니다. 스크3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더라고요. 전 과정, 이게 진짜 사업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이 중요한데, 여러분 아이폰 14 256GB가 탄소 발자국이 71kg라고 1kg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애플 자체가 발생하는 탄소는 크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런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탄소가 엄청나더라고요.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결국은 스크프3와 관련돼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업스트림, 다운스트림이 어떻게 하고 있냐라는 거,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 아까 연결되는 것들 다 연결이 됐는데, 마지막에 세 번째 투자 카테고리가 들어가요. 여기 기후와 금융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국민연금, 국민은행, 하나자산운용, 이 투자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속한 기업들이 배출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의 대응과 문제점, 이 부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일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일단 조금 비판의 의미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ISSB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융위원회가 KSSB를 설립해서 한국 회계기준원과 같이 일을 하고 있고, 우리도 2023년 말까지 KSSB를 계속 최종적으로 만들겠다라는 로드맵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기업들이 관계단체들을 통해서 계속 로비를 해요. 야, 이거 너무 좀 빡세다. 우리 좀 늦게 하자. 재무제 비례 되는 내용들 이런 거 좀 빼자. 사업보고 3월까지 공시해야 되는데 그거 말고 6월로 가자. 아니면 연중에 하면 안 될까? 이런 걸 갖고 지금 계속 타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이겁니다.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 정보공개 로드맵 2025년부터 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 이거를 이미 과거에 얘기할 때는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의무화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지금 지속가능 경영보고서가 아니라, 물론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업보고서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와 관련된 로드맵을 7, 8월 달에 얘기를 하겠다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님이 공개적인 자리에 말씀하셨으니까 아마도 조만간 이 로드맵이 나올 거라고 보겠습니다. 저희가 기대하는 건 어쨌든 간에 글로벌 정확성 잘 맞춰야 된다는 얘기고요. 환경부에서 하는 일은 환경정보 공개라는 것도 의무화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내용도 의무화하고 있고, 앞으로는 공개 일정도 조금 더 당겨서 KSSB 대응에 발맞춰 가겠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우리 일정이 맨 2026년부터 스타트를 하거든요. 현재 ESG 로드맵에 따른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의무화하는 게 2016년부터 25년 내용으로. 인데 이미 시작했어요. 미국이나 유럽 쪽. 그러니까 미국의 기후공시 2년차, 유럽의 기후공시 2년차에 우리는 시작을 하는 거고, ISSB도 2년차에 우리가 거기 3년차가 되는 거거든요. 미국, 유럽은 3년차에, ISSB 2년차에 우리가 시작을 하는 거니까 느리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나 포스코나 한전은 이 공시 기준에 맞춰갖고 이미 해야 되지만, 어쨌든 전체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어떤 공시 의무는 꽤 됐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의원님들도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고요. 작년 가을에 민주당 이영우 의원께서 이거 느리다. 그래서 사업보고서에 이런 것들을 의무화해서 24년부터 26년까지 글로벌 기준에 맞춰갖고 공개해야 된다는 안을 발의를 했어요. 발의를 했는데 이게 통과가 안 되고 어떤 의견을 받아갖고 현재 계류 유예된 상황이냐 발표한 거 보면은 어디서 그런 얘기를 했냐면은 금융위원회, 한국상장사협의회, 은행연합회 중에서 이거 지금 ISSB를 다 최종안이 안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먼저 나갈 필요가 있겠냐. ISSB가 나오고 나서 우리가 이 안에 대해서 더 논의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ISSB 안이 6월 26일에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걸 유예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그린피스의 생각입니다. 한국 기업들 ESG 정보공개 문제점인데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와 관련된 내용들 데이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또 중요한데 너무 이쪽에 편중되어 있고 사업보고서에서 읽을 내용이 없어요. 네, 기후 관련된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기후 관련 내용은 사실 그렇게 하나도 없다. 자, 한국 기후 관련 금융 현실로 인한 기업의 리스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느슨한 ES 정보는 첫 번째, 탄소 감축 투자율이 빈약하고 세 번째, 기후 금융이 성숙되지 못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발생하고 있을 수 있는 기업의 리스크는 주가 하락, 주가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법률 리스크. 기업이 소송 위험에 처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나는 가만히 있는데 공급망에 있다고 야, 너 이거 해야 돼. 너 이거 안 했어.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인게이지먼트 걸릴 수가 있어요. 즉 흡수기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 리스크 확대되면은 기후변화 대응 실패의 확률이 커지는 거니까 상식적으로 일반 국민, 나아가 미래 세대의 시입니다. 해외 투자자들은 일단 딱 보고 한국 상황이 이상하다 하고 하면은 그냥 팔고 나가면 돼요. 근데 어떤 투자자들은 들어와서 먼저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인게이지먼트 프로세스를 통해서 기업을 특정 반을 못 살게 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사실 긍정적인 변화에 일환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어쨌든 국내 금융시장의 자금이 있다? 이런 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11시 5분이고요. 제가 2분이고요. 4, 5분 안에 끝내야겠습니다. 한국 ES 전반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정부는 제가 이제 이걸 좀 끌고 들어오면은 공시를 얘기하면서 왜 이해를 하냐라고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왜 판단 미스라고 생각하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빗줄을 관하는데요. 시험관계 짧게 말씀드릴게요. 기후변화 리스크를 기업들이 재무제표에 이제 우리는 어떤 리스크에 처해있다는 부분을 정성적으로 적고 계량화해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은 탄소 중립 감축 계획에서 2030년까지 지금 기업에 대해서 산업 부분에 대해서 감축률이 2018년 대비 겨우 11%예요. 11%. 그러니까 1년에 1% 정도만 줄이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제도를 반영해서 기업들이 공시를 했을 때 우리나라의 기후공시 위험이 사실은 상당히 글로벌한 기준에 비해서 저평가돼서 나타나는 여지가 크다는 거죠. 삼성전자와 TSMC를 비교를 하는데 삼성전자 마이크론을 비교하는데 야 이거 이 정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너희가 배출하고 있으면은 이 정도의 위험이 있는 건데 왜 이렇게 공시해?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제도가 이건데 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결국은 정합성이 낮춰져야 된다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투자자 공유인데 이 부분은 우리 은교한 수석 매니저께서 왜 관심이 낮은지 이런 부분을 잘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국민연구의 분발 이런 부분들 좀 기대를 해봅니다. 세 번째, 기업인데요. 기업이 보면은 대기업들 ESG 관련된 툴 다 정비해놓고 엄청 좋은 분들 많이 모셔놨는데 안타깝게도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쓰는 게 자기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업무 로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거기서 한 발짝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 기업이 더 책임감을 가져야겠지만 정부, 국회 이런 데서 제도 변화를 많이 힘써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린피스의 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어한 제언 세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공개 기준의 글로벌 정합성 유지가 진정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많이 강조 고민들을 하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기초 인프라라고 했잖아요. 기초 인프라부터 글로벌 정합성에 맞춰야 됩니다. 즉 KSSB가 그 ESG 로드맵이 ISSB가 권고하는 수준으로 가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말이고요. 여기 오늘 안 계시지만 지금도 많은 세미나들이 기업 관련된 단체들에서 이런 비슷한 세미나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나오시는 분들 말씀마다 어렵다, 완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게 기업들을 위한 발언이 아닐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공개 플랫폼, 디지털화 이런 부분도 나중에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자본시장 개정안을 이미 ISS 수정안이 나온 만큼 작년도에 위에 기록된 안이 그냥 갇혀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뭐 여야를 막론해서 중지를 두어서 ESG 정보공개와 관련된 법적 공시를 강화한 자본시장 개정안이 개정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제안하는 바이고요.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국내 탄소 중립 정책이 너무 느슨하기에
자칫하면은 이런 공시 기준 변화 때문에 벌어질 수 있는 리스크들이 이렇게 도미노처럼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정책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이 아니죠. 이미 3월달에 나왔으면 상당히 안타까운데 이 부분을 좀 높여야 되는 중지를 좀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제가 오지랖을 떨어서 금융 관련된 내용들 3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반도체 산업 세액공제 상단에 대한 패스트트랙 좋습니다만 ESG 규제 이행 여건, 아리백 칼라보레도 할 수 없는 이런 여건들을 빨리 좀 바꿀 수 있게 도와줘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녹색 혹은 ESG 기후금융이라고 나와 있지만 지금 다 쉘프에 있는 거죠. 진행이 하나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산업은행 빼면 앵커 투자자 역할이 없어요. 산업은행에 민간 투자자를 빠지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렇죠? 민간금융은 부동산만 매진한 제가 있던 증권사도 그랬고요. 여전히 정부금융 대책도 부동산 피해 주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타깝다. 한국의 대규모의 상승 프로젝트에 사실은 한국 민간금융기관이 실종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다는 거고요. 마지막은 증권업 ESG 활성화 방안인데 연금의 리더십, 저도 전주 많이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인데요. 더 많은 리더십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증권업 ESG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는 당근 같은 경우는 하이엘 펀드나 국사 펜처 펀드에 시대 지원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러나 ESG 펀드에 대한 지원이 뭐가 있나? 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이러기 위해서는 무조건 당근이 아니라 채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녹색 채권 ESG 펀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네이밍에 대해서 조금 더 엄격한 자격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한국의 텍스노미 이런 부분들도 교육식을 강화시켜서 당근과 채찍을 같이 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증권업 ESG 활성화 방안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